그래서 우리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용을 기억한다는 걸 전제하고 합니다. 복습을 하진 않고요.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 기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보수와 진보의 생각의 차이를 앞부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이어서 보수주의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진보주의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평가로 들어갑니다. 진보주의가 뭔지는 다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점부터 한번 살펴보죠.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 정의, 평등, 분배, 인권 뭐 이런 것들, 그 내용들 기억하시겠죠? 대개 어떤 결과의 정의, 결과적 평등, 성장보다는 분배, 그 다음에 사람이 중요하지 않느냐, 인권 이런 것들이 진보주의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에요. 근데 우리 전통적인 사회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잘 없었어요. 예전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냥 어떻게 본다면 먹고 사는 게 급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가치들을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진보주의자들이 이런 가치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완전 자본주의 절정 시대고요. 특히 1980년대 이후로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경제적인 가치로 환원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성공은 뭐냐? 경제적인 가치로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냐 이거 아니라 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해서 뭐 돈을 잘 버느냐? 그런 면에서 사회에 기여하느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켜버리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특징인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아니야 돈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우리 2000년대 들어오면서 사회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산업재해,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두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는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진보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이거를 경각심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업주, 처벌해야 되는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처벌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경각심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벌어진 다음에 뭐 하는 거는 의미 없죠. 이 사람 죽었는데. 그래서 이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면 훨씬 안전 장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끊임없이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법이 만들어졌는데 결국 뭐 이것이 이제 결국 검찰, 법원 이쪽에서 결정해 놔야 될 문제인데 어떻든 이렇게 한 걸음 좀 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노인 빈곤율,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거기서 이제 빈곤율을 뭐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냐면 그 사회에 사람들의 중위 소득이 있어요. 가운데 중위 소득의 절반 정도를 못 받는 사람을 빈곤하다고 얘기를 해요. 중위 소득의 절반을 못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65세 이상 중에서 소득이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그 정도 우리 사회의 중위 소득의 절반도 못 받는 사람들 노인이 얼마나 될까요? 40%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폐지 줍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요즘은 이제 그 종이값이 하도 떨어져서 그것도 이제 돈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게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정년을 좀 연장해야 되지 않냐. 좀 더 일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데 일단 뭐 그런 거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먹고 살 거를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뭐죠? 기초노령연금, 요즘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거예요. 이 제도로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약 30여만 원 정도 돈을 국가에서 주죠. 물론 이제 소득이 많이 있으면 그거 좀 깎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정한다 그러는데 이거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어요. 이거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이런 거를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면 계속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냐. 그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정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 해부터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요즘도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게 노동시간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죠. 지금 법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죠? 52시간이죠. 그 전에는 몇 시간이었죠? 법정 근로시간 68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68시간. 도대체 이게 하루에 그럼 얼마를 일해야 돼요? 주 5일제 한다라면? 그죠? 새벽별 보기와 야밤 별보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52시간으로 줄였어요. 이 과정 지난한 과정이었어요. 어떻든 법정 근로시간 그 이상으로 하는 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된다. 뭐 그 이전에 가면 그 시간을 오버타임을 해도 거기에 대한 보수도 제대로 안 줬죠. 그렇죠? 그냥 일을 더 많이 시키는 이건 그냥 관행이야. 그냥. 근데 이 부분을 다 법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버타임 하면 페이를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 이상은 절대로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이 제한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 진보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 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도 규모가 됐고 이 정도 수준이 됐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갈아넣는 거는 문제 있지 않냐.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목적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람을 죽여가면서 경제를 살리는 이런 거는 안 된다. 요거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제 언제 만들어졌죠?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들은 거의 다 진보 정부 때 만들어져요. 굉장히 그래서 싸움을 엄청나게 하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난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진보주의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주장했던 결과로 하나씩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진보주의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은 전통적인 패습을 교정하는 데 이 진보주의자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있었죠. 그렇죠? 동성동본 같은 김씨끼리는 결혼을 못한다. 뭐 이런 것들. 이거 수십 년 동안 진보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냐. 지금 우리나라에 김씨가 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김씨 여기 많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금혼 절대 결혼을 안 돼. 이렇게 법으로 바꿔놓은 거. 이거는 이제 사회도 변했고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누가 그렇게 극렬 반대했죠? 들어보시면 요즘은 좀 조용하네. 유림이라고 혹시 아세요? 유학을 공부하는 저 경상도에 계시는 할아버지들이
도포 입고 갓 쓰고 막 상경해서 막 투쟁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과학적으로 있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 동성동본을 폐지해 이 나라가 망할 쪼다, 이거 완전 나라가 망하는 거다. 그분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노인들이 와서 이렇게 시위하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잘 안 됐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없어졌죠. 지금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 폐습 같은 것들입니다. 뭐 여성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난민들에 대해서 여러 사회 약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이 운동들은 진보주의자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이 진보주의자들이 사회를 견인해가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진보주의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아까 좋은 가치들 얘기를 했었죠. 정의, 평등, 뭐 인권,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요. 진보주의의 성격은 뭐라 그랬죠? 빠르게 추진한다. 그렇죠? 변화를 급격하게 해서 지금 문제가 있지 않냐? 빨리 바꾸자. 이런 거예요. 이게 진보주의 성향이에요. 보수주의자들은 그래, 문제가 진짜 정확히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혹시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를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고 천천히 해결해 보자. 이게 보수주의자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아니 문제가 너무 명확하지가 아니야. 왜 나도 보이고 너도 보지 않냐? 그럼 빨리 바꿔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추진하는데 제가 가끔 느끼는 거는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가치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버립니다. 자, 요게 여러분 지난번에 파리올림픽 때 권투 시합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자 권투 시합. 거기에 누가 출전을 해서 난리가 났었죠? 성전환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성인데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대회 시작 1라운드 때부터 해서 끝나고 나서도 계속,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경기를 딱 했는데 여자 선수랑 붙었죠. 여자 선수가 45초 만에 기권합니다. 한 대 맞고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는 내가 맞아봤던 펀치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기권을 해버려요. 결국 그 선수는 금메달 땄죠. 그렇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래서 이제 XY 염색체 XX 이 사람은 남성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성전환이기 때문에 수술은 안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여성이다. 원래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 자라왔다. 근데 신체 구조는 거의 남성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일이 벌어지면서 진보주의자 쪽에서 뭐라 주냐면 성전환자들의 인권 보장해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소수자다, 인권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그럼 여성의 인권은 어디 갔나? 지금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사회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성소수자의 인권도 주장하지만 여성의 인권이 계속 무시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운동을 해왔죠. 진보주의자들이. 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올림픽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진보주의자들 일각에서 성전환 이 사람들이 인권 보장해야 돼. 이게 도대체 문제 막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 내면에서 이거 약간의 모순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저는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쭉 보고 있었는데 미국, 영국, 지금 서방 성전환자들을 인정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계속 발생했던 문제들이었어요. 미국에서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남자 수영 선수였는데 남자 대회 나갔을 때 미국 내에서 순위가 한 300위권 정도였어요. 성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됐다 그래서 여성 대회 나가요? 우승을 해요. 자, 이거 정당한가요? 네? 성전환을 했으면 자기가 여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신체적인 조건은 거의 남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물론 호르몬 치료를 하긴 하는데 그게 갑자기 바뀌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성 대회 나가서 그냥 우승을 해요.
원래 남성이었으면 300위권 뭐 우선권에 거의 근접하지도 않는데요. 영국에서 고등학교 배구 시합을 합니다. 고등학교 배구 시합을 하는데 성전환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여성 대회에. 그래서 이 선수가 스파이크를 했는데 그거를 여성 선수가 맞고서 바로 기절해 버립니다. 뇌진탕이 일어났어요. 이게 3년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도 몸을 제대로 못 쓴다 그래요. 바로 그 팀은 그냥 보이콧을 해버렸죠. 근데 진보주의 쪽에서는 이거 성전환자에 대한 이거 차별이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차별이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뭔가 인권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주장하는 것들 사이에서 지금 충돌이 발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너무 빠르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찬찬히 생각해 가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따져가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인권의 문제야? 빨리 이거 보장해 줘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별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환 선수 절대 출전 금지 명령 내버려 그랬잖아요. 여성대회 절대 출전 금지 단칼에. 그러니까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또 완전히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뭔가를 추진하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러면 또 극단에 또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이 진보주의자들의 운동에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다른 거는 이 진보주의자들은 늘 비판에 능하죠.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입니다. 사회 문제를 너무 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비판하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뭐 옳고 그름 이런 걸 굉장히 잘 따져요. 이거 옳아.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유학 시절에 초기에 저는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비슷한 지역에 좀 진보적인 신학교가 있었어요. 교류를 좀 했는데 같이 교류를 하면서 그 식사를 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같이 운동도 하고 이랬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그냥 뭐 그 맥락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런 한국 사람들 좀 늦는 성향이 너무 많다. 근데 그때가 89년 90년이었는데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코리안 타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약속 시간에 늦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 사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늦는 거. 그때도 아마 좀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별 생각 없이 얘기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제 앞에서 식사를 하던 그 진보주의 신학교 다니는 그 또 다른 신학생이 정색을 하면서 이거는 일제강점기의 유산이다라고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국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스스로 비하하게 만든 그 결과다라고 하면서 막 비판해요. 제가 갑자기 뭔 소리? 그럼 막 하는데 뭐 거기서 싸우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냐. 근데 이제 그 당시 분위기가 한국 사회 민족주의 분위기가 막 일어날 때였거든요. 민족주의. 그래서 일제 뭐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심어준 자학 사관이죠.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갑자기 이게 떠올라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국뽕의 원조인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 진보 신학생이 이게 국뽕의 원조인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속 시간 안 지켰다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거는 일본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진보주의자는 이런 면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뭔가 다르면 그냥 정색하면서 비판하는 경향이 상당히 심해요. 주변에서 여러분 사람들 좀 보시면 그런 거를 많이 들 겁니다. 비판에 치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비판하는 데 집중하면 대안을 만드는 데 소홀해지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에 이런 문제와 저런 문제 많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데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이 문제가 많아. 이거 바꿔야 돼. 막 주장해요. 그래서 어찌자고? 그건 내가 지금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그건 정책 책임자가 알아서 생각해라.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비판은 쉬워요. 뭔가를 만드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예전에 그 보수주의자들이 오랫동안 독재를 하면서 정권을 잡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진보 쪽으로 이게 진보자라고 우리가 얘기합시다. 민주당 쪽으로 정권에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 많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책을 제대로 펼칠 능력이 있을까? 그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비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비판만 해왔던 세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정권을 잡으면 실제로 뭘 해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는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사회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 딱 자리에 앉혀놨더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실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내각 중에서 사회운동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딱 앉혀놨는데 뭔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망한 거잖아요. 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밖에 있을 때는 비판하는 행동이 이제 능했던 거죠. 이거 문제야 저거 문제야 뭐 이야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데 뭘 하자는 건데 이러면 그걸 잘 몰라요. 진보주의에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는 분열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진보주의자는 분열로 망한다. 오래된 얘기인데요. 지금은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제 또 뭐 역사를 통해서 학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왜 그러냐면 진보주의자들은 이상주의자죠. 보수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는 눈에 보여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로는 의견이 합치되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는 각기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 붕 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마다 정의, 이게 딱 안 잡혀요. 그럼 정의에 대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진보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금 생각의 차이가 요만큼 나타나면 나중에 이게 이만큼 벌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차이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근데 이게 해결이 됩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 자존심이 있는데 다들 자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보수주의자들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차이를 그냥 놔두고 우리 요 문제 해결하자라고 하는데 진보주의자들은 현실 문제보다는 이상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타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진보주의자는 끊임없이 토론합니다. 끊임없이 토론해요. 토론하는 거 좋습니다. 토론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 이제 회의할 때 의논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어느 수준까지 좋아요. 어느 수준 넘어가면 감정이 상하게 돼요. 상처를 주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요게 이제 그 의장이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무조건 토론한다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어느 수준에서 멈추자. 요거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넘어가게 되면 서로 이게 상처를 받게 되면서 골이 딱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함께하기 힘든.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한 차이로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요런 작은 생각의 차이로 저 사람과 나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섯 번째는 오늘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 진보주의자들은 경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듯이 경쟁의 유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사람 한 사람도 키워주는 특징이 있고요. 사회에도 좀 더 진보적으로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지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 성경을 쭉 찾아보면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강왕에서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경쟁 자체를 성경이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거 계속 거기 뭐 여러 경쟁에 대한 얘기를 나오지만 저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되고 어떻든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경쟁을 너무 터부시해.
그게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능력 부족하는 이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이 경쟁은 아닌데 실력을 쌓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만큼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뭔가를 하게 될 때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 그룹에서 같이 모임도 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느끼는 부분들도 이거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정말 토론은 굉장히 활발히 해요. 근데 그 토론 속에서 뭔가 평가를 하겠다 그러면은 반발이 나와요. 왜 우리를 평가하려고 그러냐. 근데 때로는 평가가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렇죠? 시험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시험을 목표로 우리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테스트에서 또 그걸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실력이 증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경향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쭉 오래 보다 보니까 결국 실력이 안 늘어. 나중에 보면 헛소리들만 계속 해대고 있는 거야.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 계속 한 거야. 이게 바꿔지지가 않아. 그런 과정들을 안 거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실력 있는 사람들 틈에 딱 들어가면 바로 도태되어 버립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요. 실력이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진보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 그 예전에 게임 규제에 대한 얘기 있었죠. 청소년들 게임 너무 많이 하지 않냐.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10시 이후 규제, 12시 이후 규제, 뭐 이런 것들이 했었는데, 그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쭉 무르익었는데, 이걸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지요? 진보주의자들이에요. 왜 반대할까요? 청소년 게임 규제 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왜 반대할까요?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주장해요. 자율. 스스로 정화하도록 해야 된다. 스스로 할 수 있다. 가능해요? 가능한가요? 이게 바로 진보주의자가 갖고 있는 낙관적 인간관입니다. 지금 SNS 이쪽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요 언론, 요게 이제 지금 언론의 하나로 들어와 버렸는데,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이요. 지금 부작용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사회에서 얘기를,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냐. 이거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하는 세력들은 진보 세력입니다. 왜 그러냐? 자율 정화하도록 내버려야 된다. 이거를 누군가 메스를 대는 순간 이게 망쳐져 버린다라고 주장해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과거에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독재자가 언론 통제하고 언론 탄압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맛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건 또 다르게 생각한다. 자율적으로 정화될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유튜브 우리나라 지금 이제 극우 뭐 이런 문제들이 막 있을 때, 우리 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부터 해서 유튜브 매니아라는 게 지금 점점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 언론을 통해서 정보 얻지 않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헌재에 나와서 얘기했던 거 보니까 다 유튜브를 기초로 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거 자율적으로 정화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이권에 걸려 있는데. 그거 하면 돈을 버는데. 그죠? 거기 엄청나게 돈이 걸려 있어요. 그 유튜브 하는, 정치 유튜브 하는 사람도 돈 얼마를 버는데요. 가짜 뉴스만 하는 거, 그거 그냥 막 하면 사람들 다, 이거 뭐야? 하면서 막 다 클릭하잖아요. 수백만에 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돈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자율정화가 돼요? 자율정화 될까요? 안 돼요. 그게 참 재미난 거죠.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은 이렇게 자율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적으로 뭘 하게 해야지.
왜 그걸 강제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자유를 주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성경에 로마서에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자율 기능, 자유 다 죄로 물들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적 진보주의자들도 이게 자율적으로 해야지 제자 훈련, 뭔가 훈련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을 왜 얽어매려 그래? 자율적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스스로 뭐 느끼면은 뭐 감동을 받으면 하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은 사람을 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죄인이고요. 우리 다 뭔가 문제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강제적으로 얽어매거나 압박을 주지 않으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회 진보주의자들의 주장하는 내용의 근본 뿌리에 인간에 대한 낙관적 견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요거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하나씩 보세요. 굉장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혹시 진보주의자입니까? 제가 지난주도 물었죠. 혹시 보수주의자예요? 진보주의자예요? 자, 진보주의자에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비판적 성향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교만한 비판이 있어요. 이게 겸손하게 하는 비판이 있고요. 교만한 위에서 내리꽂으면서 모두가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 교만한 비판은 나는 절대적으로 옳아. 넌 다 틀렸어.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 이런 확신이 너무 강해요.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죠. 가장 그 콘클라베 영화에서 그 얘기 나오는데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강한 확신이다. 강한 확신. 이게 참 미묘해요. 그렇다고 확신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삶에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강하게 드러날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해져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진보주의자들이 늘 비판에 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점점 가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가 자기 이제 말년에 요 글을 쓴 거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와 나이 많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죠. 젊은이에게 주는 조언이에요. 저는 이거를 젊은이를 진보주의자로 바꿔도 되고 늙은이를 보수주의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이, 우리 또 청년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시대는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시대의 청년은 늘 그런 경향이 있어. 노인들이 하는 거 고리타분, 구습, 옛날 거. 이게 지금 시대가 새로워졌는데 지금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얘기 아시죠? 예전에 동굴에 벽화에 써있는 상형문자 같은 거 해독을 해봤더니 그 비슷한 얘기들이 있다고. 요즘 젊은이들은 문제.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했던 시대, 모든 시대에 다 이런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본 거죠. 교회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좋은데 나이 든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비판하고 이런 성향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다. 여기서 복종하는 말이 우리말 어감은 좀 세게 들리지만 뒤에 나오죠. 존중하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존중하라.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나이 든 사람들로 대표되는 어떤 전통과 관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너무 쉽게 무시하지 말아라. 그거 존중해라. 때로는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지혜의 보고일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자기도 지금 인생 반성하면서 이 글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 젊었을 때 어땠죠? 야, 뭐 완전히 다혈질에 뭐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와, 꼭 그런 거는 아니네.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야만 아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젊을 때는 아무리 책을 읽고 공부해도 모르는 것들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꼰대화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제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늙은 쪽인가요? 모르겠네요. 요즘 뭐 수명 거의 뭐 100세 시대인데 뭐 그러면 90대 되시면 아이고 새파랗네 아직도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살아봐야 나이가 들어봐야 비로소 그냥 온몸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왜 이렇게 했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말년에 그 글을 쓸 때 그거를 자기가 체득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 좋다. 그들의 동력, 활기찬 거, 비판의식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아라. 그들의 지혜를 귀담아 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비판 무조건 배타시하고 그건 낡았어, 그건 오래됐어, 이건 시대 안 맞아, 이런 생각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이해하는 거, 진보주의자들은 이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 내가 사람을 참 너무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돼요. 사람을 몰랐구나. 왜냐하면 진보주의자들은 이상을 생각하죠. 꿈을 생각해요. 눈앞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야 될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들, 그중에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느낌과 그들의 어떤 습관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과 같이 가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려는 성향이 많아요. 막 끌고 가려. 저기가 우리 고지 아니냐? 저기가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저 옳지? 맞지? 옳지? 가자!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진보적인 성향의 특징이에요. 보수주의자는 반대죠. 네가 그러니? 이거 어루만져요. 그러고 주저앉아 있어. 움직일 생각을 별로 안 해. 아유, 좀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해하고 그러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깎듯이 대해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라. 서로를 향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전통적인 가치들을 너무 무시하지 않도록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늘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과거를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의 삶은 지금이나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의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사는 패턴은 물질적인 거, 이런 거, 도구나 이런 것들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 있죠. 그죠? 몇백 년 전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거는 통하지 않나요? 네? 어떠세요?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요? 아니면은 허허허 너무 기분이 좋은가요? 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맞나요? 아닌가요? 지금 AI 시대에 무슨 3살 버릇이 80까지 가? 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그래요? 그런가요? 마키아벨리가 예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선보다 악으로 기울어진다. 뭐 특별한 말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죠. 이거 몇백 년 전하고 지금 달라졌어요? 사람이 이제 진보됐고 진화됐고 뭐 좋아졌어요? 아니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처음부터 똑같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전통이라는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 진보주의자들은 요 연속성을 좀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귀담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끔 주기적으로 인문학 열풍이 불죠. 인문학. 그래서 거기서 인문학을 하면서 읽는 책들이 어떤 책들이에요? 옛날 책들 읽지 않아요. 그죠? 옛날 책들. 이거 왜 읽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어요? 지금 막 현대에 막 나오는 책들도 읽을 시간이 없는데 왜 무슨 말도 안 되는 순자가 어떻고 노자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봐요? 근데 여전히 그거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전제가 뭐다? 인간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진보주의자라면 비판적인 성향이 있는 거 좋지만 조심해서 비판해라. 또 하나는 전통적인 가치와 윤리를 너무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진보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보수와 진보 종합적으로 좀 결론을 내려봅시다. 여러분, 보수와 진보가 어느 쪽이 옳은가요?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에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느 쪽이 100이고 어느 쪽이 제로일까요?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틀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이 보수 진보 개념이 나온 수백 년 동안 양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와요. 그러니까 새가 두 날개가 함께 있어야 잘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야 이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진짜 한쪽 날개가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한쪽 날개가 너무 커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커질 때 이거를 극우, 극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나 한쪽을 완전히 쳐낸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별로 좋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틀렸다라는 걸 판정할 만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서로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필요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어느 게 더 적합한지가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50년 전과 지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더 중요한 가치를 내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건 옳고 이거는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딱 된다면 상대를 존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동의가 되는 게 뭐예요? 자, 요거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 위해서 요거를 얘기하는데요. 헌법과 법률 준수 민주주의 방식에 대한 동의. 지금 우리 사회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사회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수의 이권을 위한 것, 전 국민의 번영을 위한 목적으로 보수주의자든 진보주의자든 원래 그 정치 세력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파트너로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 완전히 말살시키고 몰아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하겠구나라는 거.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이 범위를 넘어가는 세력은 오히려 그게 사회 파괴 세력이에요. 그거는 쳐내야 됩니다. 어떻게든 쳐내야 돼요. 이게 좌쪽이든 우쪽이든 이건 쳐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동의가 된다면 그 안에서의 생각의 차이는 어떤 면에서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책 경쟁을 하고 사상 경쟁을 하고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반합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발전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과정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라. 지금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나중에 4장을 가면 빌립보서 4장 가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 나와요. 둘이 막 세력 다툼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싸우지 마라. 지금 바울이 이 사안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의견 충돌이 나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의견이 다르는 거를 합치시켜라. 꼭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위에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취향도 다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우리가 보고 있던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이거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우리 여기서 성향 조사를 해보면 이쪽 보수에서 진보까지의 성향에 따라서 뭐 가운데 중도도 있겠지만 중도는 뭔지 모르겠다가 중도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뭐 이 사이가 뭐 있겠지만 점수를 낸다면 쭉 편차가 있겠죠. 그렇죠? 어느 교회나 저는 그랬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 편차가 넓으냐 좁으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약간 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러나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통일을 시켜라. 이거 안 되는 거죠. 그죠? 너희 생각을 완전히 일치시켜라. 그러면 일치 안 되는 사람은 이 교회 절대로 오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 사상이라는 거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 아니에요? 우리 살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일시적인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음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보수주의자도 있고 저는 진보주의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 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던 거 아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말아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요 구절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 사람이다. 제가 이 구절을 지금 왜 읽자 그랬을까요? 우리 지금 얘기하고 뭐와 관계가 있을까요? 간파하셨어요? 예? 자, 예수님의 12제자죠. 여기에 단서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많은 단서가 있는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눈에 띄어요. 부연 설명하는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세리마태가 나오죠. 또 한 사람은 열혈당원 시몬이 나오죠. 자,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세리마태는 지금식으로 한다면 일제 부역자, 완전 보수주의자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혈당원은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거 해방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이 3년을 예수님 밑에서 같이 훈련받았어요. 이거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제일 불편했을까요? 시몬이죠.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보주의자들은 판단하는 데 능하고 이상을 중시하기 때문에. 세리 마태와 어떻게 함께 있었을까? 저 친일 부역자 같은 놈하고 이걸 어떻게 참아냈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 안에는 우리 지금의 보수와 진보로 잣대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훈련을 다 소화해냅니다. 가룟 유다만 빠지고 11명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죠.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11명 모두 순교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보수 진보보다 훨씬 커요. 우리 사이에 있는 여러 차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치성, 하나됨에 비하면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3년 훈련을 다 마치신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이 부분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앞으로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가 되라. 더 큰 너희를 하나로 만든 그 복음이 있지 않냐. 그거를 설정해놓고 너희가 안에 있는 작은 차이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이 매일 싸웠잖아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뭐 잘났냐 어쩌냐 막 했는데 그 차이가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작은 차이들 내가 안다. 그걸 내가 없애라는 건 아니라 그것들 있긴 있지만 더 높은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됨을 지켜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도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음에 얘기하는 극우 국자 이쪽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자가 있어요. 이들이 아까 제가 옆에 봤던 대로 기본적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이 일치가 된다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분리하거나 함께하지 못하거나 뭐 얼굴도 보지 않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달라요. 지금 보수와 진보 이 성향도 다 다르지만 우리 성격도 다 다르죠. 취향도 다 다르죠. 그렇죠? 뭐 우리 MBTI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른 쪽에만 초점을 맞추면 함께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뭘 말씀하시죠? 너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됨을 지키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다른 점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혜는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압니다.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불편하거든요. 나와 뭔가 차이가 있는 사람 같이 있는 건 좀 힘들거든요. 우리는 끼리끼리 모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켜라.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라.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노력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도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자 어느 것이 또 옳을까? 거기에 맞춰서 살면 돼요. 그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존중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를 함께 묶어주는 더 큰 거를 생각하면서 함께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너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신창이가 된 한국교회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여러 행태가 달라도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